(1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째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인 데다 미국 은행들의 실적과 고용 지표 등도 호재로 작용하며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36%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0.49%, 0.67% 올랐습니다. 유로존의 금융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에 힘입어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독일 증시는 0.97% 올랐고 프랑스 증시는 국채 발행 성공 소식까지 겹치며 1.96%로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휘발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내림세를 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국제 유가는 전날보다 20센트 떨어진 배럴당 $100 3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에 의해 최상위 등급을 상실한 뒤 열린 첫 중장기 국채 입찰에서 총 146억 유로어치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세 하락장을 선언했던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가 더 이상 주식시장에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딴 부양 정책에 백기투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유럽 국가들의 국채 입찰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와 스페인의 중장기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S&P 신용등급 강등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은행들의 실적도 좋았고 고용 지표도 개선되면서 전반 뉴욕 증시는 사흘째 상승 흐름을 타기도 했는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호재들도 참 많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실적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실제 지표로 나오면서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계속 현재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은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많이 돋보였는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등 IT들도 있었지만 이보다 먼저 발표했던 시티나 모건 스탠리 실적치만 놓고 본다면 시장의 예상치를 전부 웃도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다우지수가 0.36% 오른 12,623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67% 오른 2,788을 기록을 했고 S&P 500 지수도 0.49% 오른 1,314의 장을 마쳤습니다. 경기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등락이 엇갈릴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왔는데요. 12월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보다는 조금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우려를 던졌지만 주간 신규 수업 시장 신청 건수는 35만 2천 건으로 예상치인 38만 4천 건을 하회하면서 고용과 관련된 쪽에서는 내용이 비교적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주가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살펴드리면 은행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35% 상승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5.36% 상승하면서 오늘 금융주 상승을 좀 이끈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인 구글과 인텔 내용들도 1% 전후에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다만 실적 내용이 좀 부진했던 존스 컨트롤스는 8.7% 하락을 했고요. 애플은 0.32% 하락하는 등 실적과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에서 비교적 주가의 순방향성이 좀 강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유로존에서는 이 스페인과 또 그리고 스페인과 프랑스가 스탠다드 & 포어스로부터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당한 이후 처음으로 중장기 국채 입찰을 발행하게 됐는데 이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유럽의 국채 시장은 이에 꿈쩍도 않고 네. 비교적 좋은 추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럽 국채 시장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채 소화가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79억 7천만 유로의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2년물은 낙찰 금리를 1.05를 받았고 3년물은 1.51을 받았습니다. 3년물은 이전 수준은 2.4% 정도였는데요. 이보다는 0.9% 현재 하락한 낙찰 금리를 받았고요. 스페인도 비교적 좋았습니다. 66억 1천만 유로를 소화를 했는데요. 응찰률도 좋았고 4년물과 7년물, 10년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국채 입찰에 대응을 했는데 10년물 금리가 5.403%로 낙찰 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6.9%가 이전 수치였는데 특히 최근에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프랑스의 내용보다는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비교적 순조롭게 마감이 되면서 현재 이번 주에 움직이는 그 유럽 국채 시장만 놓고 본다면 뭐 이번 달에 그 나올 물량들을 뭐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낙관적인 전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은 계속 좋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달 ECB가 3년 만기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죠. LTRO를 도입했는데 그 효과를 좀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ECB 국채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드라기 총재가 새벽에 한번 코멘트가 나왔었습니다. 네. 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3년 만기 대출을 520개 은행에 4,890억 유로를 가져가라고 했더니 네. 그중에 25% 이상을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가져간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국채 소화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다소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2주간의 흐름을 본다면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제 안정세를 가져가는가 이런 그 내용으로 현재 나오고 있어서 드라기 총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는 이른바 뒤에서 달려가는 말에 칙칙질을 하는 이런 쪽의 좋은 코멘트가 오늘 나온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미국 쪽 경제 지표들 내용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9개월 만에 최저로 기록하면서 이제 좀 고용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자, 조금 전 발표됐던 그런 경제 지표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경제 지표와 관련된 고용과 네. 관련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5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에 발표된 것이 수정치가 나왔는데요. 40만 2천 건으로 수정이 돼서 전주 대비해서는 5만 건이 내려간 수치인데요. 비교적 고용시장의 흐름은 이번 주 수치만 놓고 본다면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12월 주택 착공 건수는 65만 7천 건, 예상치는 68만 건이었는데요. 이보다 4.1% 하향한 주택 착공과 관련된 12월의 경기 분위기는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또 필라델피아 1월 연준 지수도 예상치가 10.3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치는 7.3으로 나오면서 비교적 경기와 관련된 쪽에서는 좋은 고용의 수치가 발표가 됐지만 다른 지수는 조금 미흡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그 경기 지표의 약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관련된 어닝 시즌의 모멘텀 이런 쪽에서 그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좀 탄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겠습니다. 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또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적 좋게 나오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은행주에서는 시티와 네. 모건 스탠리는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네네. 하루 이틀 정도 좀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음. 시티는 4분기 순이익이 일단 흑자 전환을 했고 주당 순이익도 15센트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을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MBIA 채권 보증업체의 소송이 걸려서 4분기는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견대로 했지만 순손실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와서 이런 부분에 투자자들이 고무된 내용으로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인텔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인텔과 IBM,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 수치를 내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구글은 주당 순이익이 9달러 5센트,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10달러 5센트였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처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중반 이후에 주말로 갈수록 IT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기대감이 컸는데 오늘 나온 실적도 비교적 현재의 추세가 좋은 흐름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실적과 관련된 쪽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은 흐름, 점수로 치면 현재 우등생 점수는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또 프랑스와 스페인의 성공적인 국채 발행 소식으로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독일보다 프랑스가 더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전해드리죠. 네,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유럽 증시에서는 프랑스의 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1월 달 들어서도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그만큼 현재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그 짓눌렸던 그런 분위기가 증시에서 조금 터져 나오는 그런 쪽으로 윗방향으로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도 0.97% 상승을 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0.68%, 프랑스의 CAC40 지수도 1.96%를 기록하면서 오늘 프랑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프랑스 쪽의 내용들은 알스톰이 실적과 관련된 쪽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13.7%까지 오르는 등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독일은 코메르츠방크와 도이치방크가 각각 14.9%, 8.4% 오르는 등 금융주의 상승세를 견인하는 그런 분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코메르츠방크는 현재 국유와 관련된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쪽에 우려를 씻는 그 회사 측 내용이 전해지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이나 로이드뱅크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은행주의 유럽 증시의 좋은 흐름이 미국에서는 은행주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은행주가 주가를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앞서도 좀 마리오 드라기 총재 언급을 잠깐 해주셨지만 간밤 드라기 총재가 올해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통화 당국자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조금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드라기 총재가 자신이 ECB에 부임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현재 3년 만기 대출 이런 쪽에서 좋은 흐름을 조금씩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최근에 UN 세계경제 보고서와 어제는 이제 세계은행 월드뱅크 쪽에서 실적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쪽에 좀 대응하는 그런 드라기 총재의 자신감 있는 내용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요지는 유럽 쪽의 내용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환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현재의 재정 협약과 경제 구조 개혁 이런 쪽이 앞으로 더 진전될 것이다라고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한껏 더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유로존의 현재 흐름은 경기 하강 리스크, 그 다음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그리스 문제를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내용들이
역시 드라기 총재에서도 입에서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이번에는 또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 재정 안정기금 대표가 현재 한 4,400억 유로 수준인 재정을 한 4배까지도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였나요? 이 클라우스 레글링 네. 대표가 나온 시점, 발언을 한 시점이 드라기 총재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네. 그런 그 날짜에 그 어떻게 시간을 봐오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유럽 재정 안정기금과 유럽 재정화 안정기구 이런 쪽은 기금의 충원과 관련된 쪽에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레글링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직 이제 독일 쪽에 직접적인 즉답은 안 나왔지만 역시 어제 발표된 IMF가 추가적으로 5천억 유로 정도의 5천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재원 확충 문제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는 그런 분위기로 현재 그 조금씩 변화하는 진전된 내용이 현재 자신감 있는 레글링 총재의 발언에서도 읽혀진다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총재는 추가적으로 독일과의 협상을 현재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독일의 일간지가 어제 디벨트지인데요. 독일이 추가적으로 ESFF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재원 추가로 출연하는 부분은 아직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로서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그 어떤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시장의 분위기만 놓고 보고 그다음에 그리스와 관련된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물론 이제 독일 현재 집권당 내에서는 좀 반대가 많겠지만 메르켈 총리가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역시 이미 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한다면 독일이 전향적으로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을 좀 꺼내지 않을까라고 보겠는데요. 레글링 총재의 이런 발언은 역시 독일에 대한 자극제 역할로서 네. 다시 한번 메르켈 총리의 입을 주시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 휴가를 다녀와서 전반적으로 좀 조용해진 메르켈 총리인데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또 그 시장이 원하는 답을 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독일의 입장이 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요. 그렇다면 독일의 협조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아직 네. 확답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최근에 이태리나 독일, 프랑스 이런 쪽에 회합이 잦아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가장 현재 관심을 두는 것은 그리스보다는 이태리 문제가 잘 진행될 것인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쪽에서 이제 이태리의 몬티 총리도 자주 회합을 현재 가담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메르켈 총리의 입은 그 비교적 조금 작년보다는 입이 좀 무거워진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IMF가 추가 출연과 관련된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면 네. 이런 쪽에서 조금 더 거둘 수 있는 쪽에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상품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간밤 국제유가는 조금이나마도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국제유가와 금값 마감 소식 정리해보죠. 유가 금은 오늘 네. 소폭 내렸습니다. 그동안 좋은 랠리를 보이면서 한 이틀 정도 계속 연속 상승했던 그런 부분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유가는 유가 재고가 좀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어제 나온 국제 에너지 기구가 올해 세계 그 원유 수요를 종전 130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하향했다는 점, 이런 점이 유가를 소폭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0.2% 하락한 배럴당 100달러 39센트로 그래도 100달러 수준에서는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금값은 0.3% 하락한 온수당 1654달러 5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 가격도 이틀 연속 상승세에서
소폭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오늘 밤 남아있는 주요 경제 지표 확인을 해보고 또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 경제 지표는 네.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12월 기존 주택 매매 수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2월 기존 주택 매매 수치는 전월 대비 5.2%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월 수치는 4%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주택 착공 건수와 관련된 12월 수치가 좀 좋지 않은 점, 이런 점에서 관심이 이런 점을 좀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지표의 내용이 발표가 될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하다고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끝나면서 발표할 기업들은 IBM과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고요. 다음 주에 기업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맥도날드와 듀퐁, 보잉과 존슨앤존슨, AT&T와 커피 업체인 스타벅스, 네. 그다음에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 그다음에 포드 자동차와 허니웰 등 주요 대형 기업들도 제조업의 굵직굵직한 내용들도 많이 남아 있어서 현재 IT와 관련된 쪽, 그다음에 제조업체의 실적을 잘 볼 수 있는 다음 주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의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해외 펀드에 투자에 손해가 났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실 이유가 주식 가격 차이든 환차손이든 총합이 손해라면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09년 폐지된 총출제를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꿈의 치료제라 불리는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메디포스트의 연골 재생 치료제 카티스템과 안트로젠의 치료제 큐피스템에 대해 제품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긴급 현안 보고 전체 회의에서 C&K 인터내셔널 대표 오덕균 씨와 김은서 외교부 에너지 자원대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의 이슈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이 손실이 발생한 해외 펀드의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좀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헤지펀드를 환매해 원금을 찾지 못했는데 배당 소득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삼성 세무서장을 상대로 김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6월에서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일본 펀드에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2008년 12월 이 펀드를 환매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펀드 계좌에는 투자 원금에도 못 미치는 1억 8,500만 원 정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는 환차익으로 얻은 수익 1억 5,700만 원에 붙은 배당 소득세인 2,430만 원을 뺀 1억 6,120만 원만 김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이에 김 씨는 환차익을 분리해 배당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실질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펀드 상품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환차익을 산정한 점도 위법이라면서 소송을 삼성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환차익 손익 계산 시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1,088만 원을 돌려줬지만 배당 소득세에 대한 처분은 유지했는데요. 김 씨는 정식 소송으로 맞섰고 결국 승소한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과거 정부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외 펀드에 대해 주식 매매 평가 차익을 과세하지 않고 배당 이자 소득과 환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옛 조세특례 제한법을 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세특례법 적용으로는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반영되진 않지만 배당이나 이자 소득, 환차익 발생한 경우 수익이 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법원이 옛 소득세법이 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조세특례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미 손실난 해외 펀드를 환매하면서 세금을 낸 투자자도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경정 청구나 소송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 제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좀 출자총액 제한제를 보완해서 부활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좀 재계도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위원장은 어제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외국과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총액 제한제를 폐지했는데 대주주가 사익을 챙기는 식으로 남용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의 이 말은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총제를 일정 부분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총액 제한제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출총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출총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느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좋은 장점은 살려가야 하지만 사익으로 남용되는 것은 조치가 없으면 안 된다며 기업은 미래 성장 동력 강화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사익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이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치료제가 동시에 정보 승인까지 받았다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레드포스트의 퇴행성 관절염 및 무릎 연골 손상 치료제인 카티스템과 안트로젠의 치료제인 큐피스템 등 두 가지 줄기세포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승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카티스템은 출산 시 얻어지는 제대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원료로 만든 치료제로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사용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제 품목 허가는 세계 최초입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수술이 불가피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에 앞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안트로젠의 큐피스템은 환자 자신의 지방 조직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만든 치료제로 지방 조직을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제로는 세계 첫 허가 제품입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인 심근경색 치료제인 하티셀그램 AMI에 이어 이번 2, 3호 줄기세포 치료제까지 나와 일단 기록상으로 당분간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의약품 시장을 주도할 것이 큰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CNK 인터내셔널 대표와 함께 또 여러 가지 김은서 외교부 에너지 자원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요. 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어제 긴급 현안 보고 전체 회의에서 CNK 인터내셔널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덕균 CNK 대표와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대사를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혹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경부 차원의 청문회를 적극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여부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CNK의 의혹을 집중 추궁해온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 대표는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727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고 김 대사도 위증 사실이 있다며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맞춰 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도 국회 속기록을 검토해 명백하게 위증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여야 간사의 동의를 구한 뒤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 등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 박 전 차관 등이 출석하는 지경위 차원의 청문회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시도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CNK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 감사원이 1년 가까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어 모든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순서입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장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흐름 보였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해외 증시 호조 속에서 국내 증시가 1900포인트를 돌파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번 돌파가 네 번째 돌파입니다. 그래서 네.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재차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는 이전에 1900포인트 돌파했을 때보다 훨씬 강화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먼저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8거래일째 순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 8거래일째 순매수를 지속하는 가운데서 전일 순매수 폭이 7천억 원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단기적으로 좀 일일 순매수치고는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양상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역시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 순매수를 지속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다. 이거는 어떤 종목이나 어떤 일부 업종 뭐 이런 것을 산다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매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판단인데요. 전전일 하루 매도했던 기간도 하루 만에 900억대 순매수로 반전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네. 특히 이제 외국인의 동향이 최근에는 뭐 더욱 주목해 볼 만한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 7천억 그리고 선물에서 무려 9,300계약을 매수함으로써 현 선물을 공히 순매수하는 이런 강세장 포지션을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화학업종과 전기전자, 철강, 금속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서비스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역시 뭐 전기전자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일 시장의 강세 업종을 살펴보더라도 뭐 전기전자 업종이 단연 뭐 가장 강한 이러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 창고 그리고 운행, 철강, 금속 업종 뭐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전자 업종의 뭐 대표적인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 역시 신고가가 나면서 업종 전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가장 부진했었던 것이 LED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근데 전일 시장에서는 뭐 이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가장 부진한 이 LED 관련주들 역시 크게 급등하면서 서울 반도체가 10% 가까이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운수 창고 업종인데요. 운수 창고 업종은 뭐 한진해운의 상승률이 단연 돋보이는 양상을 보였는데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과 기간의 대거 순매수가 좀 조합적으로 융합된 이런 상황입니다. 은행업종은 뭐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그리고 신한지주가 공이 2%씩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크게 오른 부분을 생각한다면 전일 2%도 뭐 적지 않게 느껴지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철강금속 업종은 동국제강, 현대아이스커 뭐 이런 종목으로 해서 강세가 좀 나타나는 양상이었고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4개월 신고가를 기록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전일과 같은 시장에서 대한전선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는 오히려 뭐 낙폭을 키우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대한전선은 장 막판에 이전에 돌았었던 워크아웃설이 재차 돌면서 장 종료 직전에만 5%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이 됐고 한국항공우주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로 해서 T-50 수출권이 한국과 이탈리아가 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탈리아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소식과 최근에 이 정부로의 납기 지원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지속되고 낙폭이 좀처럼 뭐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진기업이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이마트 매각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최근의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뭐 특징 현상까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의 매기가 급격하게 이틀째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가 거래소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로 통해서 집중되면서 그간 횡보장에서 그러니까 횡보 틈새장에서 약진을 보였었던 중소형 테마주의 매기가 급격하게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뭐 작용과 반작용의 효과, 거래소와 코스닥의 어떤 작용 반작용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테마주 조사입니다. 테마주 조사가 여전히 뭐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내달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어도 내달 초까지는 뭐 쉽게 이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 현상은 전기전자 업종의 초강세입니다. 이 전기전자 업종의 초강세는 뭐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장 내부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조정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부분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시장을 리드했었던 뭐 자동차나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는 유럽 금융위기가 발발한 그 8월 달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전기전자 업종은 이미 지난 4월을 고점으로 해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어서 시장이 고점을 쳤었던 8월 달에 이미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던 업종입니다. 그래서 업황의 부진의 시기가 길고 그 부진의 폭이 컸던 만큼 네. 지금 시장에서 반등의 시기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폭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화학업종에서 OCI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다른 화학주들이 8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던 반면에 OCI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달부터 꺾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OCI 같은 경우도 화학업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최근에 상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러한 낙폭과대와 중장기적인 조정의 시기가 길었던 이러한 종목들의 이러한 업종들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전전일 시장하고 뭐 상당 부분 흡사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공통점은 전전일 시장과 공통점은 첫 번째는 낙폭과대 대형주의 전반적인 반등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이죠. 두 번째는 테마주와 중소형주의 둔화가 매우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분명히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전전일 시장에 나타나지 않은 전일 시장의 모습을 말씀드리면 반등이 컸던 화학주들이 이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으로 어쨌든 뭐 전환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전일과 확실하게 달라진 이런 양상이고
두 번째는 IT 종목들의 초강세 행진이 좀 진행되는 이러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뭐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그널이지만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우려스러운 시각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첫 번째는 국내 증시가 1900포인트를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의 현선물 프로그램이 뭐 대규모로 유입되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지만 해외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와 비교를 해보자면 국내 증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해외 증시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체적인 그 에너지는 상승 에너지는 해외 증시에 비해서 그만큼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중장기 시장 주도 단기적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장기 시장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아차의 부진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시그널이고요. 세 번째는 그 증권업종의 급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증권업종에 종사를 하고 네. 있지만 이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의 시그널을 사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차트로 보면 굉장히 낙폭 과대되어 있어서 반등을 하는 것 같지만 네. 밸류에이션 쪽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증권업종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권업종이 20% 가까이 20% 전후로 해서 이렇게 최근에 급등했었던 부분들은 최근 시장이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향후 전망 이러한 것에 근간하기보다는 낙폭과대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이런 양상. 이것은 시장 반등의 질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주가지수가 1900 돌파 시도를 지금 네 번째 해나가면서 재차 돌파에 성공해 나간 모습과 네.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 주도력을 가진 삼성전자가 재차 21선을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장 총정리와 함께 특징주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늘도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다소 긴 연휴를 앞둔 금요일 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최근에 시장이 최근 이틀 동안 그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를 했는데 네. 특히 이제 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거 매수할 때는 시총 상위주들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해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뭐 상당히 그 시장은 올랐지만 또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투자자는 시장의 매기가 굉장히 강한 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러한 쪽들은 시장 안정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설령 미국 시장이나 해외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매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낙폭과 델로칩, 그러니까 업종에서 2등주, 3등주군의 역할을 했었던 이러한 종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1등주, 탑픽주보다 낙폭이 훨씬 컸던 이러한 종목들에서 반등폭이 계속해서 좀 크게 나타날 강세 현상이 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바라보는데요. 반면에 중장기 투자자는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 15%, 20% 이렇게 오르게 되면 쉽게 또 매도하기 십상인데요. 네. 지금은 매도 타이밍을 조금 늦춰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보면서 중장기 투자자는 타이밍을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아직은 중장기 투자자는 이전에 많이 빠질 때 보유했던 주식들을 아직은 좀 홀딩할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 그리고 테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네. 꼭 오늘 눈여겨볼 업종은 아닌데요. 네.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겠는데요. 앞서 제가 증권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질적 측면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밸류에이션이나 향후 전망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라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좋지 않은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증권업종과 반대되는 업종, 대표적인 업종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요.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역사적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최근에 자동차 전방 산업에 있는 완성차 주들이 부진을 하면서 큰 폭의 둔화세를 보인 이후에 오히려 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는 중형주로는 뭐 시가총액 한 2조 원 전후로 되는 기업들, 2조 원을 약간 밑돌기도 하는데요. 만도나 현대위아, 한라공조 뭐 이러한 기업들이 있고, 소형주로는 SL, 성우하이텍, 평화전공 뭐 이러한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은 현대 기아차와 성장의 기회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현대 기아차보다 더 우호적인 부분들은 한미 FTA라든가 한EU FTA 같은 것들로 해서 그동안 이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체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다면 네. 지금 뭐 만도 같은 기업도 그렇고 SL 같은 기업도 그렇고 매출처 다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 기업들로도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 부품의 어떤 구조적 변화는 자동차보다 훨씬 지금 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적 변화 측면에서 보자면 완성차 업체도 더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ROE와 PBR의 상관관계, 그리고 PER 역시 시장 대비해서 한 2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뭐 저평가의 정도는 소형주로 갈수록 더욱 심한데요. 네. SL이나 성우하이텍, 평화전공 이러한 부분들은 중장기 투자자는 어쨌든 단기 급등한 네. 이러한 종목들의 부담을 가진 중장기 투자자한테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지금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업종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